어머니, 제발 좀! 이 썩은 메주 냄새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요? 며느리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제가 정성껏 끓여간 청국장 뚝배기가 거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빈티 나는 냄새를 풍겨요? 제 친구들 오기로 했다고요? 이 냄새가 옷에 배면 명품이고 뭐고 다 싸구려. 되는 거 몰라요? 제 뺨에는 며느리가 뿌린 뜨거운 국물이 튀었고 가슴에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그 메주 덩어리가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갈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줄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남들 보기엔 그저 종로 뒷골목에서 40년 된 장독대 몇 개 놓고 장사나 하는 꼬부랑 할머니로 보이겠죠. 매일 새벽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느라 몸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가실 날이 없습니다. 손톱 밑에는 간장 물이 배어 있고 옷자락에는 된장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젊은이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통식품명인 제1호이자 연 매출 3천억 원을 올리는 해월식품의 실소유주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콩 한 쪽도 아껴가며 기업을 일궜습니다. 새벽 서리가 내리는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손이 부르트도록 메주를 빚고 밤을 새워 장독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도 저는 깨어 있었고 세상이 외면할 때도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알 한 알 쌓아 올린 것이 지금의 해월식품입니다. 지금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종로 본가에서 직접 장을 담그며 지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 대신 낡은 부엌을, 고급 양복 대신 때 묻은 앞치마를 선택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이 땅의 맛이었고 어머니들이 대대로 물려준 손맛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낙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녀석 집에 가서 반찬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어 번씩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아들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운 반찬통을 보며 흐뭇해하고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행복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 며느리 최미라,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라 비앙의 대표입니다.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세련된 외모에 말솜씨도 좋아 사람들이 성공한 젊은 최고 경영자라고 치켜세우더군요.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강연장을 누비며 소셜미디어에는 수만 명의 팔로워가 따랐습니다. 빛나는 경력, 화려한 외모, 완벽한 말솜씨.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에게 어머니의 손맛을 배우고 싶다며 살갑게 굴던 아이였습니다. 처음 아들이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담그신 된장찌개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장독대 앞에서 저를 따라 메주를 만지며 환하게 웃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전통 음식의 비법을 알려달라며 눈을 반짝이던 그 순수한 표정. 저는 그 아이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이제 제 외로운 노년에 따뜻한 며느리가 생겼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도장을 찍자마자 그 아이는 표변했습니다. 혼인 신고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부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촌스럽게 집에서 장 담그지 마시고 그냥 사드세요. 위생적이지도 않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고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세상 효부인 척 웃다가도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저를 파출부 취급했습니다. 오셨어요? 냉장고 정리 좀 해두고 가세요. 아, 온 김에 빨래도 좀 돌리시고요. 저는 바빠서.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치 가사도우미에게 지시하듯 던지는 말투였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여간 미역국은 맛도 보지 않고 싱크대에 버렸고 제가 담가간 김치는 냄새난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해서 선택한 여자니까. 내 손주를 낳아줄 며느리니까.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만 되뇌며 묵묵히 집안일을 해주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밤마다 장독대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 보따리를 싸서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숙명이라고, 이렇게라도 아들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무시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닦아놓은 설거지를 다시 싱크대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름때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시골 사람들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나요? 제 손은 40년 넘게 장사를 하며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그릇도 정성껏 닦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입고 간 옷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들 올 때는 좀 그렇게 입고 오지 마세요. 우리 집 수준이 의심받잖아요. 제가 입은 것은 명절에나 꺼내 입는 제일 좋은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그것조차 창피한 누더기로 보였나 봅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0년을 입어온 이 옷들이, 제 인생을 함께한 이 옷들이 부끄러운 것일까?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초라했고 주름진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제 몸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장독대를 오가며 몸에 밴 메주 냄새, 간장 냄새. 저에게는 평생의 향기였지만 며느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악취였나 봅니다. 며느리는 제가 올 때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방향제를 뿌려댔습니다. 아, 그 냄새. 정말 못 참겠어. 제발 좀 씻고 오시든가.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 몸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냄새는 제가 평생 일하며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고 장을 담그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지워야 할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몇 시간씩 목욕을 했습니다. 때밀이 수건으로 피부가 빨개지도록 문질렀고 비누칠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몸에 밴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냄새를 지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삶의 증거였고 제 자긍심이었으니까요.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웬일로 집으로 초대를 하더군요. 어머니, 이번 생신은 저희 집에서 하세요. 미라도 어머니 생신상 차리고 싶대요. 전화를 받은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걸까? 제 생일을 챙겨주겠다니
혹시 며느리의 마음이 돌아선 것은 아닐까? 저는 기쁜 마음에 새벽부터 일어나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먹고 싶다던 묵은지, 등갈비찜과 제가 가장 아끼는 5년 묵은 시간장을 챙겨갔습니다. 묵은지는 3년 전에 담가 지하 저장고에서 숙성시킨 것으로 신맛과 감칠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등갈비는 새벽 시장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 밤새 양념에 재워두었습니다. 시간장은 제가 명인으로 인정받게 된 그 비법의 간장으로 단 한 방울도 함부로 내주지 않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며느리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따뜻한 가족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어머니,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어요? 경비실에서 인터폰 왔잖아요. 냄새난다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환영의 인사는커녕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냄새 타령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는 며느리의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고급 안주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부엌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그냥 부엌에 계시다가 저 사람들 가면 가세요. 아셨죠? 괜히 나와서 촌티 내지 마시고요. 며느리의 소나기가 제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가져온 음식을 품에 안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제 생일날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안고 저는 부엌 구석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하하호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며느리는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식사요? 저희 시어머니가 좀 수준이 안 맞아서요. 시골분이라 대화가 안 통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이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준이 안 맞는다는 말, 시골분이라는 말, 대화가 안 통한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3천억 기업의 주인이 대한민국 명인 제1호가 며느리 집 부엌 구석에서 숨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든 묵은지 등갈비찜은 이미 식어 있었고 귀한 시간장이 든 병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엌 구석 어둠 속에 웅크린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까지 부엌에 있다가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취한 듯 소파에 누워 있었고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가져간 음식은 그대로 부엌 한 구석에 놓여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다시 보따리에 싸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독대 앞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달빛 아래 반질반질 윤이 나는 장독들을 바라보며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제가 바란 삶이었을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려고 평생을 일해온 것일까? 하늘의 별들은 무심하게 빛났고 차가운 바람만이 제 뺨에 눈물을 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몸살기가 있는 아들이 청국장이 먹고 싶다고 전화를 했더군요. 어머니, 목이 칼칼하고 몸이 으슬으슬해요. 어머니, 청국장 생각나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기침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가장 잘 띄운 청국장을 끓여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프다는데 어미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제일 좋은 콩으로 띄운 청국장을 골라 정성껏 끓였습니다. 두부도 손으로 직접 으깨 넣고 고춧가루도 아들 입맛에 맞게 조절했습니다. 들깨가루를 넉넉히 넣어 고소함을 더하고 마지막에는 제 시간장 몇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까지 지켜보며 저는 이것이 아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며느리가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친구들과 와인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소파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값비싼 와인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를 본 며느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친구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고 그 시선들은 마치 이상한 벌레를 보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 보는 앞에서 제 손에 들린 뚝배기를 쳐서 날려버렸습니다. 째그랑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붉은 청국장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하얀 두부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청국장 국물이 제 버선발을 적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발등을 타고 흘렀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어우, 냄새. 야, 문 열어. 환기해. 친구들이 코를 막으며 소리쳤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한 여자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다른 여자는 방향제를 미친 듯이 뿌려댔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노망났어요? 이 썩은 걸 왜 가져와? 당신 몸에서 나는 그 퀴퀴한 메주 냄새, 역겨워 죽겠다고.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며느리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웃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늙은이, 냄새나는 할머니, 며느리에게 구박받는 불쌍한 시어머니. 그들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 들어서던 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은 가방을 든 채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뭐야 이게?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라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를 나무라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바닥에 쏟아진 청국장을 함께 닦아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멈칫하더니 아내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방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 냄새가 부끄럽다는 그들에게 그 냄새의 진짜 무서움을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반질반질 윤이 나는 장독들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장독의 표면이 제 손바닥에 닿았고 그 안에서는 오랜 시간 숙성된 장들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냄새나는 늙은이다. 하지만 이 냄새가 너희를 먹여 살렸고 이 나라의 맛을 지켰다.
저는 장독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10년 묵은 된장, 8년 묵은 간장, 5년 묵은 고추장. 각각의 장독마다 저의 세월이, 저의 땀이, 저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전통이었고 어머니들이 대대로 물려준 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며느리가 그토록 무시하던 냄새의 정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옥색 비단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명인으로 선정되던 날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품이 있는 그 한복을 저는 천천히 몸에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며 움츠러든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3천억 기업을 일군 경영인이자 대한민국 명인 제1호의 당당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이번 K푸드 글로벌 파트너 선정 사업 내가 직접 심사하겠네. 전화 너머로 김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직접 나오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3년 동안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으셨는데요. 그래, 이번엔 내가 직접 봐야겠어. 준비해 두게. 제 회사 해월식품에서 주최하는 이번 사업은 며느리의 회사라 비양이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선정만 되면 수백억의 투자와 해외 진출이 보장되는 며느리에게는 꿈의 기회였죠. 며느리는 이 프로젝트에 당선되기 위해 몇 달을 준비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을 만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직원들을 독촉하며 밤을 새워왔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라 비양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블라인드로 처리되어 있었기에 며느리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매주 할머니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심사위원장이 업계의 거물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준비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사위원장이 바로 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심사를 며칠 앞두고 며느리가 제 종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제 장독대를 노리고 온 것이었죠. 저는 그날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집 곳곳에 설치해둔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대답이 없자 며느리는 주위를 살피고는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집이 빈틈을 타 며느리가 부엌을 뒤지는 모습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며느리는 장독대를 하나하나 열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뒤지고 찬장을 열어보고 심지어 제 방까지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엌 선반 위에서 황금 시간장이라고 적힌 작은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이거면 돼. 며느리는 항아리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연구 중이던 그 항아리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담을 넘을 때 옷이 찢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고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물을 손에 넣은 도둑처럼 며느리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이번 심사 주제인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내놓을 핵심 소스를 개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개발팀이 몇 달을 연구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결과물을 요구했고 은행은 상환 계획을 독촉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졌고 마침내
저의 장독대에 눈독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늙은이가 가지고 있어 봤자지. 이거면 이번 심사는 내가 1등이야. 화면 속 며느리의 비열한 웃음을 보며 저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훔쳐간 그 항아리가 며느리에게 어떤 재앙이 될지 짐작도 못한 채 말이죠.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든 것이 간장이 아니라 제가 실험 삼아 만들어둔 폐기물이라는 것을, 썩은 메주 찌꺼기와 식용색소를 섞어 언젠가 쓸 일이 있을까 싶어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귀한 시간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였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훔쳐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심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내 굴지의 식품 기업 대표들과 유명 셰프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정되는 단 한 기업은 수백억 원의 투자금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두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무대에 섰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며느리의 모습은 세련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메이크업은 완벽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은 며느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소스는 제가 3년을 연구해 개발한 미라클 소이 소스입니다. 전통 간장의 깊은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몸짓은 우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화려한 이미지들이 펼쳐졌고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이미 승자인 것처럼 연설했습니다. 이 소스 하나로 한식의 세계화를 이루겠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혁신을 담았습니다.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심사위원들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해 보였고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맛을 보려는 찰나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이신 해월식품의 박순자 명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월식품의 회장이 직접 나온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3년 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전설의 명인이 등장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무대 뒤편 문이 천천히 열리고 저는 걸어나갔습니다. 단아한 옥색 한복 차림에 서슬 퍼런 눈빛을 한 저를 본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들린 마이크가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녹아든 그 걸음걸음은 무게가 있었고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며느리에게 쏠렸고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미라 대표? 아니, 내 며느리.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리 놀라운가?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장님, 아시는 분입니까?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잘 알지요. 제 집에서 저를 식모 취급하고 제 청국장을 쓰레기 취급하던 제 며느리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고 기자들은 황급히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내놓은 소스 그릇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유리 그릇 안에는 검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고 조명 아래서 윤기가 흘렀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귀한 간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 본인이 3년 연구했다고 했나요? 네. 당연하죠. 며느리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우겼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소스를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역겨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뱉어냈습니다. 객석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내 집 부엌에서 훔쳐온 것이군. 그런데 어쩌나 그 항아리에 든 건 간장이 아니라 내가 실험 삼아 썩은 메주 찌꺼기와 식용 색소를 섞어둔 폐기물인데. 네, 폐기물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였고 심사위원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래, 냄새나는 늙은이네 집구석을 뒤지느라 고생했는데 가져간다는 게 하필이면 버리려고 모아둔 쓰레기라니.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석 뒤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고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절도 행위, 제가 증인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무대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담을 넘는 장면, 부엌을 뒤지는 장면, 항아리를 가방에 넣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생생하게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화면 속에서 주위를 살피고 서둘러 도망치고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성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그날 청국장 사건 이후 밤새 괴로워하다가 제게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던 겁니다. 새벽녘 제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깬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무릎 꿇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악행을 멈추기 위해 제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며느리의 회사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심사 당일 증인으로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남편이란 작자가 어떻게... 며느리는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고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무대 위에서 갈 곳을 잃은 채 이리저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며느리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며느리를 비난의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최미라 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탈락입니다. 아니, 절도와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당할 겁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제복을 입은 채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고 수갑 소리가 쨍그랑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최 대표님, 시어머니 레시피를 훔친 게 사실입니까? 노인 학대 논란이 사실입니까?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메라와 마이크가 며느리를 에워쌌고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화려했던 라 비앙의 대표 최미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마스카라가 번져 얼굴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라. 내 옷에 냄새 밴다.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을 저는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그 말의 칼날을 이제야 며느리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심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뒤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고 억눌렸던 분노가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몇 달 후 며느리의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라 비앙의 화려했던 간판은 내려졌고 지점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절도 사건과 산업 스파이 혐의로 인해 며느리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 어떤 은행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며느리가 출연했던 프로그램들을 모두 삭제했고 광고주들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수만 명 팔로워들은 하루아침에 떠났고 댓글창에는 비난과 조롱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화려했던 사무실, 고급 승용차, 명품으로 가득했던 옷장,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매주 조정 기일이 잡혔고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며느리가 저지른 악행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법원도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명백했고 위자료는커녕 며느리는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한때 성공한 기업가로 떠받들어지던 여자는 이제 거리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시골로 내려와 저와 함께 장 담그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들이 종로 집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거기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제대로 된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겸손했고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새벽 일어나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장독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콩을 삶다가 태우기도 하고 메주를 빚다가 모양이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아들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날로 맑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메주를 빚어냈습니다. 모양도 좋고 크기도 균일했습니다. 저는 그 메주를 들여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이제 제법인데. 짧은 칭찬이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땀 흘리며 메주를 나르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야. 다시 제대로 살면 되는 거지. 제 손이 아들의 등에 닿았을 때 그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넓어져 있었고 등은 든든해 보였습니다. 한때 회사 중역으로 일하며 명함을 돌리던 손이 이제는 메주를 빚고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급 세단 대신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돈과 명예를 쫓던 시절보다 흙을 밟고 땀을 흘리는 지금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장독대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집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구름은 한가롭게 흘러갔습니다. 마당에는 갓빚은 메주들이 줄지어 널려 있었고 볏짚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구수한 메주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그 냄새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냄새였고 정성의 냄새였고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가 부끄러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압니다. 이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인생을 지켜온 가장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을요. 저는 장독대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죽은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제대로 돌아왔소. 이제 걱정 놓아도 되겠소.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의 손길 같았습니다. 아들은 장독 뚜껑을 열어 숙성 중인 간장을 저어주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전통은 끊기지 않을 것이고 이 맛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 눈치 보느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속 끓이고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은 그 무엇보다 고귀하고 강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남들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손때 묻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그 모든 가치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이고 긍지이고 여러분만이 가진 빛나는 유산입니다. 세상이 무시한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구시대적이라고 비웃는다고 해서 그것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시와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냄새나는 늙은이라는 말이 모욕이 아니라는 것을. 그 냄새는 제가 평생을 일하며 만들어낸 훈장이고 제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주름진 손이, 굽은 허리가, 거친 목소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지키고 이 세상을 버텨낸 증거라는 것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부달빛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